네, 안녕하십니까. 공누림 한국사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국통일 이후에 이 삼국통일 직전까지의 내용들을 고대 정치사에서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92쪽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는 93쪽 16번째 주제입니다.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의 발전과 대동강 원산만 이북에서의 발해의 성립과 발전, 그래서 발해 통치사와 통일신라의 통치, 즉 정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3쪽의 맨 위에 표를 좀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한 신라사 시대구분 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삼국유사에 의해서 신라사를 나눌 때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요. 이거는 왕의 명칭을 기준합니다. 상고는 신라 고유 왕명을 쓰던 식입니다. 신라 고유 왕명이라면 이제 뭐 거사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여기까지가 이제 상고가 되는 거고요. 마립간 왕까지가 상고가 되는 거고요. 중고는 법흥왕대 때 불교 공인되죠. 그래서 법흥왕부터 해가지고 진평왕까지, 진덕 이왕까지가 중고가 됩니다. 이 불교식 왕명이라고 있죠. 불교 공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 진, 선자가 들어간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56대 경순왕까지가 하고입니다. 이건 중국식 시호제입니다. 시호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련의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왕의 명칭을 기준한다.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누고, 그 다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혈통입니다. 혈통 중에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대는 성골왕의 시대입니다. 부가 다 왕족인 경우죠. 중대하고 하대는 진골인데 중대는 진골 중에서도 무열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문무왕,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효수왕, 성덕왕에서 해공왕, 경덕왕, 해공왕이 나가죠. 그래서 해공왕대 때까지가 바로 진골 무열계입니다.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순왕이죠. 경순왕부터 해가지고 56대 경순왕까지입니다. 다시 경순왕이 아니라 선덕왕입니다. 미안합니다.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가 하고입니다. 이건 이제 진골인데 진골 중에서 누구냐면 내물계입니다. 내물왕의 후손들인데 그 내물왕의 후손들끼리 서로 쌈박질하는 시절입니다. 이게 신라 하대죠. 우리가 이제 보통 통일신라 언제 얘기하냐면은 중대입니다. 중대. 표를 보시면은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해공왕까지 36대 해공왕까지가 중대. 이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통일신라예요. 그리고 37대 선덕왕, 선덕여왕도 있고 상대, 하대 선덕왕도 있습니다.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가 바로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대가 156년 가까이 됩니다. 156년 동안에 하대 왕이 몇 명이 교체됐냐면은 몇 명이죠? 20명이죠. 빈번했죠. 37대에서 56대까지인가. 조선이 몇 년인가요? 500년 왕조라고 그러죠. 정확히 518년 정도 됩니다. 고려가 한 480여 년 되고요. 뭐 둘 다 퉁쳐서 우리는 그냥 50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려는 34명이고요. 조선은 27명입니다. 물론 조선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라하대가 156년이라고 했죠. 156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라고 했어요? 20명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 500년에 27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하대라고 하는 상황은 혼동기입니다. 굉장한 모순이 노출됐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신라 삼국 통일 전쟁을 시작했던 왕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앞 시간에 무열왕이죠. 그리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을 몰아내고 매소성이라든가 기볼포에서 몰아내고 완전히 삼국 통일을 이루겠다는 왕이 누구죠?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대 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무열왕, 그다음에 문무왕 있죠. 뒤에 보시면 신문왕, 효수왕, 성덕왕, 경덕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죠. 누구죠? 해공왕이 있습니다. 해공왕. 그래서 해공왕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선 무열왕부터 해서 해공왕까지 정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신문왕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하고요. 고려의
광종과 공민왕, 조선의 영조, 정조 이 왕의 업적은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꼭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신문왕대 때에 정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누가 있었다. 바로 누구죠? 육두품입니다. 그 육두품들이 정책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신문왕대 때에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효소왕이 있고요. 성덕왕, 경덕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덕왕의 제2년대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오탈자거든요. 나중에 종호표를 이제 올리겠습니다만은 742년에서 765년이죠. 이거는 해공왕대 때의 왕의 계승이고요. 여기서는 737년에서 성덕왕 다음이죠. 737년에서 742년까지로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제2년대가 해공왕하고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중에서 신문왕의 업적들 쭉 정리를 좀 하세요. 여기에 폐후에 누가 있다고요? 육두품이 있었다. 신문왕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나머지 이제 참고 왕 업적으로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뭘 정리하시려 하면은 삼국시대나 뭐 고려나 그다음에 통일시나 발해나 고려 조선 다 중앙정치사에서는 각 관청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업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정치에도 바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히 고구려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왕의 업적이 그 중에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광개토왕과 장수왕. 백제에서는 누구 왕의 업적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4세기 근초광하고 6세기 성왕입니다. 신라에서는 6세기 때 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증, 법흥, 진흥왕 이렇죠. 그리고 통일신라에는 신문왕. 발해는 누굴 봐야 하냐면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문왕이죠. 문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 왕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통치 제도도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일신라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먼저 집사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집사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통일신라 시대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장을 경덕왕 때까지는, 경덕왕이면 어디에 신라 중대죠. 경덕왕 다음에 이제 해공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덕왕까지는 중시, 그 이후에는 시중으로 바뀝니다. 중시나 시중이나 같이 써요. 관계없어요. 그 기능을 보시면은 중시보다는 시중이 훨씬 권한이 강합니다. 또 집사부도 나중에 신라 하대 흥덕왕입니다. 흥덕왕대 때 가면 집사부가 또 뭘로 바뀌어요? 집사성으로 또 바뀝니다. 집사성. 그 기능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이 강화가 되잖아요.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화가 됩니다. 거꾸로 화백의 상대 등의 기능은 어떻게 있어요? 약화가 됩니다. 이게 항상 시소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백의 상대 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왕권과 집사부의 시중은 떨어집니다.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강화된 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과 집사부의 시중이 강화되면서 화백 상대 등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라 하대는 다시 또 반대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사정부가 있습니다. 감찰기구입니다. 지금의 감사원입니다. 이 사정부에 감찰기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료 조직이 방대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감사원이라니까 이거는 뭐 통일신라 이후에 계속 나오거든요. 발해의 중정대라든가 고려의 어사대라든가 조선의 사헌부라든가 가보개혁 때 그 개혁에 보면은 도찰원이라고 나옵니다. 도찰원. 그 도찰원도 감찰기구예요. 정리하면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사헌부, 도찰원, 지금이 뭐라고요? 감사원. 뭐요? 감사원에게 감찰, 관리들,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융합정책이 있습니다. 이 민족융합정책은 박스를 좀 쳐놔요. 그러니까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단행했던 민족융합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백제 관리들을 그대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민족융합정책에서 밑에 첫 번째 나와 있죠. 고구려, 백제 관리를 그대로 흡수했는데 지금 누구를 우대하고 있는가 좀 봐주실래요? 고구려를 더 우대합니다.
백제보다는 고구려를 우대했던 것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백제 부운동은 신라가 강력하게 진압을 했죠. 근데 고구려 부운동은 배후에서 후원했죠. 물론 진짜로 고구려 부흥을 후원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였나요? 그 고구려 부운동의 세력을 어디에 이용했다고요? 대당 항쟁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이 이제 한마디 전체를 먹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도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 조금 하대라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역시 민족융합 정책입니다. 구주 5소경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구조입니다. 삼국의 위치를 고려해서 5주가 9주가 되고요. 또 2소경 내지 3소경이라고 그랬죠. 신라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이게 5소경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설치합니다. 마지막 이제 군사제도에서 보시면은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입니다. 그 중에 중앙군, 구서당입니다. 서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옷 소매 색깔입니다. 흑금서당, 백금서당에서 흑색, 백색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옷 소매 색깔 가지고 분류를 하고요. 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는 말가림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말간도 하고요. 또 안승의 보독국인도 여기 들어갑니다. 안승의 보독국이라면 결국 고구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군사제도에서 중앙군, 구서당의 편성은 명백한 민족융합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했던 사람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이죠. 왕건이 후삼국의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 옛날 통일신라 때에 사람들 다, 또 후삼국 사람들 다 배제한 건 아니죠.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이것도 고려 태조 왕건의 민족융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주인했던 민족융합 정책이에요. 바로 밑에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의 중앙정치 조직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명칭에 보면 병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예작국까지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걸 한자로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여러분들 한자를 잘 모르시니까 또 한글로 써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한자를 보시면은 이 부가 있고요. 이 부가 있어요. 그죠? 이 부가 4개가 있어요. 4개. 책 한번 해보실래요? 맨 뒤에 병부 쭉 내려옵니다. 애부, 그 다음에 또 있죠? 집사부, 바로 밑에 창부가 있죠. 이 부는 부족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 부는 행정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권한이 강해요. 이거보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와 이 부로 부족적인 부와 행정적인 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 관청의 기능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라는 그 통일신라 때까지 해가지고 단번에 이 제도가 정비된 건 아닙니다. 설치 연대를 보시면은 병부가 법풍왕대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 바로 왼쪽 상단에 누구? 신문왕이죠. 신문왕대 때에 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때까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관제가 완비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정부, 한자로 읽어드릴게요. 병부, 사정부, 감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위화부, 그 다음에 조부, 승부, 말입니다. 말, 교통이죠. 예부, 그 다음에 영객부. 영객부는 지금의 외교통상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객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집사부, 나중에 집사성으로 흥정왕대 바뀐다고 그랬죠, 위에서. 그 다음에 창부, 이 집사부하고요, 창부가 있습니다. 창은 창고입니다. 재정이죠. 원래는 품주였습니다. 품주가 진평여왕 때에 집사부하고 뭘로? 창부로 나눠져요. 업무가 이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기밀 사무를 진덕여왕입니다. 진평여왕이 아니라 진덕여왕 때 집사부, 국가기밀, 이거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창부. 이렇게 나뉘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부가 있는데 좌이방부와 우이방부가 있죠. 법무부죠. 똑같은 법무부인데 왜 좌우로 나눠져 있을까? 권력의 분산입니다. 권력의 분산이에요.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부와 공장부와 예작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공부 기능이죠. 공부는 뭐 요즘에 건설부라든가 뭐 교통부, 건설교통부라고 그럽니까? 이 기능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공장부, 공장은 수공업이죠. 공장 예작부로 나누는 것도 역시 권력의 분산 이렇게 해석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관청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신라 삼국 통일 이후 통일신라의 통치 조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제도 정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재 96쪽에 보시면은 구주에 가지고 지도와 표에 나와 있고요. 오소경에 가지고 삼국시 때 2소경 내지 3소경이었죠. 이게 이제 5소경으로 영토가 넓어지면서 확대가 된 거죠. 이거 이렇게 돼 있죠. 구주. 밑에는 뭐죠? 군. 밑에는 뭔가요? 현. 그 다음 뭔가요? 촌. 그 밑에 특색연구역, 향과 부곡이 있습니다. 9개 주로 되어 있죠. 지금의 도입니다. 도. 강원도, 경기도 도죠. 여기에 장관을 뭐라고 해요? 도독이라고 도독. 처음에는 총관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왼쪽에 표 좀 봐봐요. 삼국통일 직후엔 총관이라 했다가 나중에 뭘로 바꿔서? 도독으로 바꿨어. 도독. 행정적인 지방장관입니다. 군, 태수, 현, 현령, 촌. 촌의 자치 책임자, 촌주죠. 촌주. 우리가 삼국시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관 파견은 항상 우리 한국사에서 지방관 파견 어디까지다? 촌까지, 현까지. 그러니까 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 그래서 이 촌주가 신라 하대 때 가면은 뭘로 성장한다고요? 지방 호족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죠. 반골품 세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발해를 잠깐 비교해볼까요? 이거는 통일신라지 않습니까? 발해는 15부입니다. 부, 주, 현, 촌. 역시 지방관은 현까지입니다. 여기를 도독이라고 지방 도독, 자사, 현승. 촌의 장관을 수령이라고 그래요. 발해 건국의 주역은 누군가요? 고구려 유민이죠. 토착인들, 피지배층, 대다수의 말가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가린입니다. 말가린. 지방장관 아닙니다. 자치 책임자죠. 그래서 주현의 지방관이 파견했다는 거죠. 주현제와 부족제로 발현 이원적인 통치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과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을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주 밑에 보시면은 외사정이라고 있습니다. 외사정. 자, 앞에 이제 중간에 바로 앞장에 중앙정치제도에서 보면은 사정부가 있었죠. 사정부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감찰기구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감찰기구가 사정부고요. 사정부 예하에 지방에 있는 감찰기구를 뭐냐면 외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암명의사를 파견하듯이요. 지방에도 감찰관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권이 그만큼 강화가 됐다는 거죠. 전제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 그게 시기적으로는 거의 누구 때다? 신문왕대 때를 기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신문왕대 때 육두품의 정책적 후원을 얻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소경을 지도상에서 한번 봐봐요. 오소경 북, 중, 서, 남, 금.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보면은 봐봐요. 북원경, 북, 원주입니다. 중원경입니다. 충주입니다. 서원경입니다. 청주. 그 다음에 남원경이죠. 그 다음에 금관경, 김해입니다. 남원경, 전라북도 남원이 되겠죠. 옛날 백제라든가 옛날 신라라든가 옛날 가야 땅에다가 특색연구를 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민들을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주한다거나. 이런 백성들 이주하는 정책을 옮길 사자를 써서요. 3인 정책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사군 육진 지역에 대해서 남방의 민호를 북쪽으로 옮기는 3인 정책, 즉 백성을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죠. 똑같은 겁니다. 통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의 지방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장관은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바로 진골들이 거의 독점합니다. 그 장관 명칭을 사신이라 하고요. 사신은 진골이 거의 독점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주 오석용을 중심으로 했었던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을 이렇게 보시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특수행정구역에서 뭐가 있어요? 향, 부곡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향과 부곡은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민이에요. 고려시대 때 가면 향, 부곡 뭐가 있죠? 소가 나옵니다. 소는 고려시대 때 나오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이거는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했었던 특수행정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밑에 상수리제도입니다. 체크 좀 하실래요? 인질제도입니다. 상수리제도. 지방의 토착 세력의 자식들을 중앙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고려에 가면 기인제라든가 조선의 경절이, 영절이 제도가 나오거든요. 다 같아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상수리, 고려의 기인, 조선의 경절이, 뭐 경절이, 영절이, 기인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수리, 기인, 경절이, 영절이 제도는 전부 다 인질 제도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상수리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식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본인이 인질이 되는 거고요. 기인하고요. 경절이, 영절은 지방 세력의 자제들, 자식들이 인질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달라. 얘는 본인이, 얘는 자식들이. 그래서 일단 인질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한다? 바로 그만큼 통치 체제가 강화가 됐다. 중앙 집권적인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이론적인 통치체제가 정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앙정치제도에서 군사제도입니다. 중앙군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서당. 서당은 무슨 뜻이라고요? 옷 소매 색깔을 서당이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좀 보시면은 녹금서당, 자금서당, 그러니까 녹색 깃, 그 다음에 흑색 깃, 백금서당은 백색 깃, 옷깃, 이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옷 색깔 가지고 청군, 백군 이렇게 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죠. 거기에 구성 멤버 좀 봐봐요. 신라, 고구려, 백제, 보덕국, 안승의 보덕국입니다. 심지어 흑금서당은 누구예요? 말가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가림까지 들어간 각계각층을 다 포용을 합니다. 무슨 정책이라고요? 민족 융합 정책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방구는 뭐죠? 10청입니다. 10개 청이죠. 이 청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단위. 청. 이 청이거든요. 이제 삼국시대 때 지방행정령 6정이죠. 6개 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는 몇 정이라고요? 10정이라고 10정.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단위는 규모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요즘에 사단. 1사단, 2사단 할 때 사단의 개념으로 어떤 단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6정에서 10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 조직과요, 군사 조직이 완전히 찢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지방장관들 한번 볼까요? 고구려는 뭐라고 했어요? 고구려 5부, 욕살, 백제 5방, 방령. 신라 5주에서 누구였죠? 군주. 욕살과 방령과 군주는 행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지방장관이었습니다만은 뭐가 더 강했다? 군사적 기능이 더 강했다는 거죠. 자, 통일신라하고요. 발해에 여기 지방장관 아까 뭐라고 했죠? 도독. 발해 역시 도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행정적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살, 방령, 군주, 도독을 다 모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도 다르고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살, 방령, 군주, 도독 이 4명을 여기다가 세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4명을 세워놓고요. 조금 성격이 다른 지방장관 누구냐? 그럼 누구? 도독이다. 뭐 간단하게 군사적 기능이 더 강했고 여기는 뭐죠? 행정적 기능이 더 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군사 조직까지 해서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중앙정치적인 내용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98쪽에 대동강 원산만 이남에서
통일신라가 발전해 가고 있었을 때 그 이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옛날 고구려 땅 아닙니까? 여기서는 어디가 건국된 거죠? 바로 발해가 건국된 겁니다. 그 발해의 영토를 한번 봐봐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넓습니다. 크다니 넓죠? 대동강 원산만 이북으로 넘어가서 동해안을 타고 말이죠. 연해주를 건너서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러시아 한 끝에 동쪽 끝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만주를 포함하고 송하강 끼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랴오강, 랴오강이 요하입니다. 요하. 요동 반도까지 해서 서해안까지 해서 어디까지? 대동강, 평양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발해 건국은 남북국 시대 성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바로 앞 시간에 삼국의 대관계에서 마지막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 대관계, 그러니까 신라 삼국통일까지의 대관계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대관계를 우리가 4세기에서 아마 7세기 초까지 살펴봤습니다. 삼국시대입니다. 그런 이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여기 이제 남북국 시대예요. 남북국 시대입니다. 이때의 대관계를 발해 건국과 함께 같이 묶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북쪽에는 누가 있죠? 발해가 있습니다. 밑에는 어디가 있죠? 통일신라가 있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에 의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통일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북쪽에는 옛날 고구려 고토했던 북쪽에는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가 건국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성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에 돌골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죠. 중국은 어디죠? 수나라 다음에 당이 들어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왜? 일본이 있죠. 여기 일본은 헤이안 시대로 갈 겁니다. 이 헤이안 시대 때 통일신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하쿠호 문화가 성립됩니다. 이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아스카 문화, 신석기 시대 때 토기 문화가 건너가서 조몬 문화, 조몬토기죠. 청동기 야요이 토기, 가야의 스에케 토기, 이런 문화 있죠. 바로 하쿠호 문화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 때 성립된 문화예요. 자, 이게 7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제 국가들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인데요. 이 관계도에서 대관계를 먼저 보면은 발해가 돌골과 손을 잡죠. 이거는 옛날 고구려가 그랬듯이 당견제책이고요. 돌골과 당은 어떤 관계냐면 대립관계입니다. 이거를 10분 활용하겠다는 거죠. 발해하고 일본 역시 손을 잡습니다. 이거는 발해 입장에서 신라, 통일신라입니다. 신라 견제책의 의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고 일본도 손을 잡죠. 예, 손을 잡는데 공식적인 수교 관계는 문무왕대 때입니다. 근데 바로 문무왕대 수교 관계를 맺었다 해서 계속 수교는 아니고요. 외구들의 노략질로 인해서 이어졌다 끊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교재 앞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93쪽에 마지막 줄 봅시다. 마지막 줄은 문무왕대 때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일본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당과 통일신라는 어떤 거냐면 친선관계입니다. 이 두 나라의 친선관계는 누구 때냐면은 성덕왕, 8세기 초입니다. 성덕왕대 때 공식 국교가 수립됐고요. 이거는 7세기 문무왕대 때의 공식 국교가 수립돼요. 그럼 성덕왕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거거든요. 자, 신라 삼국통일 전쟁이 시작된 왕이 누구였었어요? 무열왕이죠. 김춘추예요. 근데 김춘추 때 삼국통일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무열왕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문무왕이 나옵니다. 문무왕. 김범민. 무열왕의 아들이었죠.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왔죠? 신문왕이 나옵니다. 신문왕 엽전 꼭 기억을 하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신문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의 큰아들이죠. 효소왕입니다. 효소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성덕왕입니다. 성덕 다음에 이제 경덕, 그 다음에 해공왕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 성덕왕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면은 봅시다. 삼국통일전쟁이 나당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문무왕대 때에 나당전쟁이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그 두 나라의 나당 전쟁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안 좋게 진행됐냐 아니면 좋게 계속 진행됐냐 이건 이 얘기죠. 나당 전쟁 이후에 두 나라의 관계가 계속되다가 지금 여기 성덕왕래 때에 공식 국교가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묻고자 하는 거 뭐냐면은 문무왕, 신문왕, 효수왕, 성덕왕래 국교 수립 직전까지 당과 통일신라, 신라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거거든요. 친선 관계였을까요? 아니면은 두 나라의 관계가 서로 안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국교 단절 관계는 아닙니다. 성당은 뭐냐면은 번성한 당나라 얘기입니다. 성당 문화는 계속 수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은 계속 유지하려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당전쟁을 겪었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교 수립으로 넘어가죠. 성덕왕래 때 공식 국교가 때 수립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기출문제입니다. 나당전쟁 이후에 성덕왕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두 나라의 관계는 국교 단절됐었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런 비슷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국교 단절된 것은 아니다. 계속 국교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국교 수립이 8세기 초 성덕왕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하고 발해입니다. 이 두 나라도 친선관계인데요. 처음부터 친선관계는 아닙니다. 8세기 후반에 누구예요? 문왕입니다. 문왕의 아버지가 무왕이거든요. 무왕. 이 무왕대 때는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무왕대 때 해가지고 99쪽에 한번 봐봐요. 727년 신라 견제책이라는 의미로 일본과 수교하고 사신을 통해 국서를 보내 고려지 국어 유부여지 유속이라 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고려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국호가 장수왕래 평양천도 이후에 국호가 일시 고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고려예요. 고구려예요. 백제가 왜 그 6세기 성왕래 때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국호를 일시 뭘로 바꿨어요? 남부여로 바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왕 이후를 남부여라고 하나요? 물론 남부여라고 해야 됩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백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퉁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고려는 왕건의 고려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고려예요. 그럼 이 고려는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5세기 장수왕래 때 평양천도 이후에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꾸게 했었습니다. 그걸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거주지 옛 땅에서 부활했으며 뜻이죠. 유부여지 유속이다. 부여의 풍속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발이라는 나라가 왜 부여하고 같이 연계했냐? 봐요.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역이 부여에서 이탈했던 주몽입니다. 발해를 건국했던 세력이 누구죠? 고구려 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발해는 같은 족속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발해는 한국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732년 장문유 발해의 해군입니다. 해군. 장문유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나라 산둥지방을 공격하고 요서지방에서도 격돌했었다. 그러니까 무왕대 때는 대팽창기입니다. 대립기죠. 당하고. 근데 문왕이죠. 문왕대 때는 당과 수교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역도 하고 신라하고 상설교통로, 신라도라고 하는 상설교통로를 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8세기 초 무왕대 때는 대립하다가 이때 와서 수교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발해하고 통일신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친선관계냐? 그것도 아니야. 적대냐?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갑시다. 두 나라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 가끔 사신이 교환이 되기도 하고요. 상설 교통로가 있어서 교역도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설 교통로가 여러분들 지도 왼쪽에 지도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설 교통로가 발해의 수도가 어디예요? 상경입니다.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남경이 있죠. 그 다음에 신라 수도 어딘가요? 금성이죠. 금성.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상경, 동경, 남경, 금성. 이걸 우리는 신라도라고 그래요. 신라도, 신라도에서 이 교통로예요. 교통로, 루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원만한 관계가 되지는 못했으나 상호 사신이 오고 가고 교역도 행해지고 있었다. 그럼 원만한 관계는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친한 관계도 아니고 극히 대립된 관계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가 됐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당나라의 중국 당입니다. 이이 오랑캐로서 제2 오랑캐를 견제하는 정책이다. 이이 제2 정책에 이용된 결과였다. 이 제2정책이 어떤 사건으로 표출됐냐라고 하면은 쟁장사건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등제, 서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건 신라 하대 효공왕제 때 얘기인데요. 봐봐요. 쟁장사건하고 등제설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의식 해가지고 쟁장사건과 등제설 사건이 있죠. 그 쟁장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리 배치 문제입니다. 좀 뒤에 잠깐 봅시다. 당나라에 간 발해 사신이 신라의 사신보다 상석에 앉을 것을 당나라에 요청했다가 당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라 사신을 당나라 황제 옆에 그 다음에 발해 사신 이렇게 앉히는 거죠. 밑에 채치연에 사, 불허, 북국, 거, 상장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라 효공왕이 채치연을 통해 쟁장사건 당시 지지해준, 통신라를 지지해준 거죠. 당나라 황제 소종에게 올린 감사의 글로 신라에서 대조영에게 대하찬을 제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라고 있죠. 자, 이건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은 94페이지 봐봐요. 94쪽에 보시면은 효소왕이 있습니다. 그 효소왕 때에 보면은 바로 밑에 니은을 좀 보겠습니다. 제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 효소왕 때입니다. 이 시기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고 신라에 사신을 보냈을 때 발해가 698년에 건국되잖아요. 이때에 사신을 신라에 보냈을 때 대조영에게 오간 등 대하찬의 관직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통신라 입장에서는 발해를 거의 신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효공왕대 가가지고 다시 아까 뒤에 쟁장 사건의 자료로 넘어오겠습니다. 당나라에 갇혔던 발해 사신이 서로 자기 나라의 사신의 자석을 황제 옆에다가 더 가깝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채천이가 당나라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효소왕대 때에 이 기록을 당에 보여주면서 아니다. 발해보다는 우리가 더 상국이다. 그래서 발해 사신의 요구를 묵살한 겁니다. 이거를 자리 배치 문제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쟁장사건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효공왕대 때입니다. 등제 서열 사건입니다. 이거는 신라의 통신합니다. 최언이하고요. 발해 오강찬이가 육두품으로서 유학생으로서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보게 하는 시험을 빈공과를 하는데요. 그 빈공과에 둘 다 급제를 했어요. 근데 성적은 최언이가 좀 높았습니다. 근데 오강찬의 아버지가 오소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오소도가 마침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때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최언이보다 자기 아들 성적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정부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들 성적 좀 올려달라. 최언이보다 더 올려달라. 오강찬의 성적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제 서열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쟁장사건과 등제설 사건요. 두 나라의 관계가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껄끄럽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7세기에서 10세기 때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대외 정책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세기에서요. 14세기까지는 어디예요? 고려의 대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세기에서 20세까지는 어디죠? 조선의 대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에서 1945년 광복 때까지가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의 대관계는 1945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관계는 삼국의 틀이 갖춰진 4세기부터 해가지고 21세기, 20세기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입니다만은. 그렇죠? 그 중에 이제 7세기, 10세기까지의 대관계를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98조로 넘어오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대동강 원산만 이남에서 신문왕대 때를 정점을 해가지고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하고 있었을 때 그 이북에서는 어느 나라가 발해가 토착인 말가린을 끼고 위에 누구?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698년에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국호는 처음부터 발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입니다. 진이라고 했다가 713년에 국호를 뭘로 고쳤어요? 발해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가 이제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할 때까지 약 300여 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98쪽 마지막 줄입니다. 발해사를 지금 현재 중국은 말이죠. 동북공정사업에 의해서 고구려 발해사는 중국사다. 당나라 지방정권이 이렇게 보고요. 러시아 있죠. 러시아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은 발해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다. 해서 발해는 러시아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남북한, 우리나라만, 북한하고 우리나라만 발해를 한국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발해가 한국사입니까? 자, 위만조선이 왜 단군조선을 계승했습니까? 라고 하면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내용을 제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 내려올 때 머리에 상투를 틀었니, 오랑캐옷을 입었느니, 그치? 국호를 안 받고 그냥 조선이라고 했다는 점, 옛날 단군시대 때, 단군조선시대 때의 어떤 위정자들 그대로 끌어안았다는 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발해를 왜 고구려의 연장선상에 보냐? 그 증거 자료입니다.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발해의 민족의 주 구성 멤버는 대부분 누구다? 고구려인이다. 요 얘기. 자, 우측 맨 위에 8세기 초 무왕대 때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복고려지 국어 유 부여지 유서 고려국 또 고려의 사신 고려국왕 대흠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 문서에 일본에 보냈던 문서 또는 일본에서도 심지어 발해를 하지 않고 고려국 또 고려의 사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발해는 분명 어디를 계승했다는 거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화면에서 보면은 온돌장치, 남방입니다. 남방. 중국인들은요, 남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얼어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남방을 하지 않는다는 온도를 안 쓴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남방을 합니다. 온도를 안 쓴다는 겁니다. 중국은 방의 온도를 높일 때는요,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방 바닥을 달구죠. 그게 온돌 아닙니까? 돌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기를 데핍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차갑습니다. 바닥은 이제 두꺼운 걸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공기를 덮여서 난방합니다. 이 온돌은 우리 민족의 문화입니다. 온돌 문화는 우리 민족의 난방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돌 장치가 하나 있죠. 두 번째, 불상입니다. 불교죠, 불상. 세 번째, 굴식 돌방무덤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이불병자상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문화사에서 봅시다. 현재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두 명의 부처가 나라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처님의 형상이 흡사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상하고 모양이라든가 생김새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무덤 양식이 있어요. 굴식 돌방무덤. 특히 굴식 돌방무덤의 천정구조입니다. 천정구조를 모, 줄임, 천정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서리를 줄였다는 건데요. 천정이 아청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면 둥그런 아청이 아니라 천정의 모서리를 이렇게 줄여서 천정을 축소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둥그런 이런 아청의 모습이 아니다. 고구려 거군요. 그 다음에 돌사자상. 사자는 사원 건축에서 보면 사자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뭐 굴의 화엄사에 가면 쌍사자 석등이 있습니다. 사자 두 마리가 받치고 있는 석등이 있고요. 또 산사에 있는 사찰들 가보면은 거의 이제 일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천왕상 입구에 보면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동물은요, 불교에서 불법 수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 사찰 건물에는 사자 석상들이 많이 있어요. 돌사자석. 기타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이 고구려 문화하고 흡사하다. 이걸 제시하면서 발해사는 러시아사도 아니고 중사도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왜 발해사를 한국사로 하느냐 이 얘기죠. 이게 분명 중국의 역사 왜곡 작업이었던 동북공정 문제하고 연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전제왕권 확립이 있죠. 박스형 쳐놔요. 이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전제란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한자만 잠깐 보실래요? 오로지 전자입니다. 전제입니다. 오로지 황제, 왕, 지 멋대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강화다 그러죠. 자, 봐봐요. 왕권 강화 그러면 말 그대로 왕권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은 왕권 강화의 10배다. 예를 들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보세요.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대동강 원산만 이남에서 통일신라 있죠. 이거는 발해입니다. 통일신라의 통청태 그러면은 왕권이 어땠어요? 강했나요? 약했나요? 굉장히 강했죠. 전제 왕권 강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특히 어느 왕? 신문왕.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신문왕 때 왕권 강화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도 있죠. 그 신문왕의 업적을 다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다시 한번 봐봐요. 교재 94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신문왕 즉위하던 해 그의 장인 김흠돌의 반역. 김흠돌이가 이제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김흠돌이가 신문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진압하면서 진골 기억들을 떼거지는 이제 숙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죠? 달구벌, 대구입니다. 천도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도를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왕권 강화용입니다. 자, 장수왕이 왜 평양으로 천도했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왕권 강화 있습니다. 사비로 백제 천도했던, 백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던 사람이 누구요? 백제 성왕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이성계가 조선을 개성에서 수도를 어디로? 한양으로 옮기죠. 왕건이 후고구려 땅이었었던 철원에서 고려를 공고합니다. 918년에. 919년에 수도를 개성으로 옮기죠. 자, 신문왕제 때에 수도를 금성에서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대구입니다. 대구.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냐?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육두품 세력 등용,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에서 국립대학 국학 있죠? 또 토지제도에서 관료전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관료전을 준다는 것은 수조건만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끼로 노급을 없애고요. 시급을 줄입니다. 경제면에서 왕권 강화죠. 사상적인 면에서는 의상의 뭐죠? 바로 황엄종을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여하튼 이거 다 묶어서 뭐요? 왕권 강화책입니다. 그러면은 대동강 원산만 이북에서 발해 정치 형태는 어땠냐? 발해도 똑같아요. 발해도 왕권이 통일신라 못지않게 왕권이 강화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증거 자료가 세 가지 지금 다 뭐가 있어요? 연호 사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고구려 광개토 황제 때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호 사용은 안으로 왕권의 강, 밖으로는 중국과의 대등함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두 번째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이론적인 관료체제입니다. 이거는 삼성 육부 제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왕위 계승해서 장자상속제가 확립됐다는 겁니다. 왕권 강화 요소죠. 이 세 가지 묶어 제목 뭐라고요? 전제왕권 강화책. 아까 앞에 신문왕제 때 묶어서 제목 뭐라고? 왕권 강화책이다. 이 얘기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고왕, 대조영부터 해서 무왕, 대무예, 그 다음에 문왕, 대흠무, 뒤로 갑니다. 성왕, 대화여, 그 다음에 선왕, 9세기 말이죠. 대인수, 그 다음에 9세기 후반입니다. 9세기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10세기 마지막 왕입니다. 애왕, 대인선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총 15명의 왕입니다. 15명 왕부터 해가지고 왕으로 해서 약 698년에서 926년이니까 약 300여 년, 400이 좀 안 되죠. 동안의 발해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왕의 업적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문왕제 때 왕의 업적을 기억을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의 수도는 여러 번 옮깁니다. 왼쪽이 지도에서 먼저 봅시다. 거기에 98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대조영이 발해를 거부했던 지역이 동모산입니다. 길림성이죠. 길림성 동모산에서 대조영이 어디로 옮기냐면은 상경으로 옮깁니다. 상경에서 문항대 때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은 중경, 다시 상경, 그 다음에 동경으로 갑니다. 봅시다. 발해 수도를 얘기합니다. 상경, 동경, 남경, 그 다음에 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경이 있죠. 그 다음에 길림성 동모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길림성 동모산에서 발해가 건국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대조영대 상경으로 갑니다. 상경으로 가죠. 첫 번째 갑니다. 그 다음에 문항대 때 동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항대 때 어디로 가죠? 동경에서 어디죠? 길림성, 상경, 중경이죠, 중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상경으로 다시 가죠. 상경으로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경으로 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게 문항대 때입니다. 2, 3, 4가 문항대 때란 말이에요. 그 다시 이제 마지막 동경에서 마지막 상경으로 간 것이 뭐냐면 성왕대 때입니다. 성왕. 대화여죠. 그래서 마지막 발해 수도가 어디죠? 상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림성 동모산에서 상경으로 갔다가 중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 그 다음에 다시 동경. 이게 이제 누구 때예요? 이게 문항대 때. 마지막 성왕대 때 상경으로 수도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도 변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수도는 어디? 상경. 최종적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애왕대 때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했을 때까지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쪽에 넘어오시면은 발해 대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 있죠. 이 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고요. 우측에 발해 통치제도, 중앙, 지방, 군사제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육부라고 있습니다. 이건 당나라 삼성육부 체제를 모방한 겁니다. 당의 삼성육부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겁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예하의 육부, 삼성육부예요. 예하의 육부입니다. 육부는 이호의 병영공 이렇게 합니다. 그 중서성과 문화성, 상서성은요 같은 레벨이에요. 우리가 높고 낮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서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기한을 하는 곳입니다. 기한. 문화성은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은 시행을 합니다. 이호의 병영공에서 나눠져 있죠. 이거를 벤치마킹 한 거죠. 발해의 관계를 보면은 발해는 왕이 있습니다. 발해는 왕을 가독부라고 그럽니다. 왜 그 신라에서 보면은 거사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러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하의 삼성.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그 다음에 선조성, 그 다음에 중대성 그렇습니다. 기능은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서성의 육부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발해는 정당성의 육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요. 좌사정 이하에 3개, 그 다음에 우사정 이하에 3개가 있습니다. 육부가 이호에 그게 아니라 충, 인, 의, 그 다음에 우사정 이하에 지, 예,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발해의 삼성육부의 기본 권력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로 삼성육부제를 채택했다. 육부가 이원적이다.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발해 중앙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충인의 지혜는, 지혜시는 발해의 이 육부는 당의 육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죠. 이 기능이거든요. 염려 주의하실 것은 이거예요, 이거. 자,
당나라 예부는 발해의 예부가 아니라 의부고요. 반대로 발해의 예부는 당나라 예부가 아니라 뭐다? 형부다. 이것만 유의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밑에 101쪽입니다. 중정대 감찰기구입니다. 가로는 장관 이름입니다. 장관의 명칭이죠. 주자감, 이거는 국립대학이죠. 사빈시, 이거는 통신라 영객부입니다. 외교통상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적원, 도서관이 여기에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제도는 각 관청의 기능만 이해를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방제도를 보시면 아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과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을 구분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15부, 62주, 현, 촌.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방장관인 고구려인들이, 여기는 말단 촌의 장관 수령은 말갈인들이. 그래서 주현제와 부족제,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 5소경이 있었다 한다면 발해는 5경이 있습니다.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에서 5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군사조직에 통일신라 중앙부를 뭐라고 그랬죠? 구서당, 지방군은 10정. 그럼 발해 중앙군은 뭐냐? 10위입니다. 10위인데 각각 좌우 맹분이 좌우 비위에서 각각 좌와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마다 군대는 10,000명, 그리고 10위니까 총 중앙군이 10만 명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방군은 딱히 지방군의 명칭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관의 지휘하에, 지방관 지휘하에 그럼 누구죠? 부의 장관이 누구라고 했죠? 도독 지휘하에서 아마 농병일치 체제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발해의 통치제도의 중앙, 지방, 군사제도의 내용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째 주제, 후삼국 성립 부분은 고려 건국 과정에서 그대로 다시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뒤에 고려시대, 고려 건국 과정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대목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이 끝나면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고대 정치사는 이 시간 내용을 끝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주제입니다. 고대 경제와 20번째 주제, 고대 사회사를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